제가 어쩌다 보니 썸머 프라이드 영화제를 매년 참석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맘때쯤이 되면 썸머 프라이드 영화제 할 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그 생각의 즈음에 첫 번째로 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영화가 럭키 아파트라고 해서 올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이 영화를 한번 보고 굉장히 그 이후로 홀로 이 영화를 좋아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다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역할 소개도 같이 간단하게 해주시면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인지하실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만든 강유아라입니다. 연출을 맡았고요. 이렇게 금요일 황금같은 시간에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체류탄인 줄 몰랐고요. 저는 1410호라고 하는 게 더 여러분이 빨리 아실 것 같은데 강신님 역을 했던 전소현입니다. 1310호. 제가 실제로 1410호에 살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 아파트에서 희서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 아파트에서 선우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배우 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맞나요? 영화가 그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는 많이 접해본 것 같은데 그 이후 세대의 이야기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늘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반갑게 느껴졌고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 앞에 좀 놓아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대 간의 연결도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퀴어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영화들도 아주 많은데 여기서는 저는 그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인물들의 상황을 그린 영화라는 점에서 역시 굉장히 반갑게 우리 앞에 무릎을 던지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유가람 감독님 이전에 단편 극영화는 있었지만 이게 장편 극영화는 첫 작품이신데요. 이태원이라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애프터미투 같은 다큐멘터리로 강유가람님의 작품을 감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장편 극영화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쉽게 되는 전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에 픽션으로 오게 되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영화로 오기까지 그 원형의 아이디어는 어떤 형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진주머리방이라는 그 단편이었는데요. 그 단편을 좀 제작을 하고 나서 그 영화를 인디스토리 지금 제작사에서 배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사실은 그 영화를 한번 제작해볼 생각이 있는지 그때 이제 그 이사님 김화원 PD님께 물어봐 주셨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출연하시는 이제 분들과의 어떤 신뢰관계라던가 그 과정을 기다리거나 이런 과정들이 저의 세계를 되게 넓혀주기도 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창조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주셨을 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안에 약간 용기를 내서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영화 시나리오를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제안을 주셔서 했다기보다는 같이 좀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시나리오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제 친구가 실제로 집 아래층에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친구는 좀 괴로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퀴어들의 비가시적인 어떤 문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권리의 문제나 혐오의 문제를 좀 연결시켜서 시나리오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전을 시켜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한마디 한마디 끝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다 미리 섰다고 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극영화로 인물을 창조한다는 게 다큐멘터리로서 인물을 관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큐멘터리로 인물을 바라볼 때도 아주 끈질긴 관찰이 필요하고, 이 인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윤리도 필요하고, 그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해서 비단 다른 것만 아니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인물을 대하고 다룰 때와는 다른 스스로 세워두신 캐릭터를 대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궁금해요. 창조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만은 지키고 싶다라든지, 이 점을 다큐멘터리와는 다르게 인물에 조금 투영해보고 싶다라고 하든지. 약간은 좀 뭔가 스스로에게 강박이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좀 꼭 표현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이중적인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 좀 표현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그 글을 쓸 때 어쨌든 제가 저를 좀 많이 투영한 캐릭터가 이제 글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그 대사를 읽었을 때는 두 인물, 희서랑 선우가 특별하게 좀 구별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 인물들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나름의 기준은 있었지만, 근데 그런 좀 글에서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배우분들이 좀 많이 채워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우 역할이나 희서 역할에 그 가영 배우님, 수연 배우님이 좀 다른 어떤 매력들을 좀 글과는 다르게 조금 더 표현해 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옆에 계시지만은 제가 아랫집 그 돌아가신 여성을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면 좋을까 되게 생각을 막 했었었는데, 그 시절의 바지 씨의 어떤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딱 전소연 선배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선배님께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굉장히 흔쾌히, 사실은 대사가 없으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흔쾌히 해주셨고, 그 이미지들을 되게 열심히 너무 잘 찰떡같이 소화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랫집 할머니 바지 씨는 우리 인물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배우분들 세 분께 공통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영화가 다양한 레이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가장 먼저 다가오는 레이어들이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생활동반자 이슈를 둘러싼 퀴어 서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세대 간 연결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년 이후 퀴어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 각본을 받았을 때는 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이슈 혹은 감흥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나에게 어떤 궁금증을 일으켰는지 혹은 어떤 매력으로 다가왔는지 그 인상이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각본과의 첫인상일 텐데요. 네, 자리 순서대로 어쩔 수 없이 전소연 배우님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끝자리를 좋아하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제가 원래 얻었던 닉네임이 여성 호러 전문 배우였는데 그때 대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큐어로 약간 환승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전부터 조금씩 관심이 있었고, 묘하게도 계속 여러 작품에서 큐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선배님 큐어 영화를 한번 찍으시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화두처럼 꽂혀서 언젠간 하겠지라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또 우리 강 감독님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주고 얼마 전에도 단편으로 또 큐어 영화를 이제 찍게 됐는데 이렇게 막상 보니 제가 입장이 돼서 찍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있더라고요, 다른 남성이.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여고 여중 다니면서 이렇게 문 앞에 후배들이 좀 서 있고 굉장히 보이시하고 좀 그래서 아마 그 가발 쓰고도 또 그렇게 사진 찍고 할 때도 되게 제가 갖고 있었던 조금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고 재밌었던 건 그 애화 선배랑 같이 사진 찍는데 처음 만나서 찍는데 좀 제가 좀 은근히 낯을 가리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찍어야 할까를 고민했는데 그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리고 제가 첫 대사를 그 선배 딱 보면서 한 말이 의상 갈아입으면서 우리 자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어? 하면서 이제 둘이 약간 호흡을 맞춰가게 되고 사진을 다 찍고 났을 때쯤은 집에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살짝 같이 밥 먹자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고 오늘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린 절대 평등해질 수 없는 사회에 사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먹먹했던 것 같아요. 전소연 배우님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1401호에 사신다는 것 그리고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인기가 꽤 있으셨다는 것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우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몇 개의 디테일을 더 알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네, 박가영, 송수연 배우께도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에 희서 역할을 보고 가장 좀 사실 의아하면서도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찍었던 영화들에서 제가 주로 나왔던 역할들은 좀 물음표 같은 역할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인물인 것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물음표 같은 인물이어서 조금 저는 그 현실에 좀 더 두 발을 딛고 조금 더 느낌표 같은 혹은 마침표 같은 좀 더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저도 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랬던 기회가 없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잘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 희서를 만났을 때. 그 나이대 사회에서 자기 몫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는 딱 그 연령대층의 사람들이라면 그 까진 뒤꿈치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네, 손수연 배우의 경우는 어떤 레이어가 가장 먼저 와닿나요?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건 정말 강유가람 감독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잘 버무려 놓은 정말 좋은 시나리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저에게 온 것이 되게 반가웠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층위의 이야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어떤 정상성이라는 틀 안에 같이 갇혀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도 그렇고 이성애라는 어떤 가족 단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상성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고독사라든지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영원히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첨예하게 다루는 시나리오를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어떤 이슈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처리 혹은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로 가닿기 위해서는 한번 걸러진 필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달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시나리오가 저도 시나리오를 보진 못했지만 배우들에게 좀 반가운 시작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첫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전 그냥 보기 전에 당연히 집안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얘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에서 말다툼으로 이 영화가 문을 열어요. 그리고 끝장면도 집이 아닌 야외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말다툼 안에서 우리는 저 커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요. 한쪽에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몰려 있다는 것, 그리고 배달 알바를 했었다는 것, 그리고 무리해서 집을 이 둘이 샀다는 것, 여러 정보가 드러나게 됐는데 집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이 시작이 곱씹을수록 저는 좀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집이 아닌 곳에서 시작과 끝을 만드시게 된 별다른 이유가 있을지 그냥 가볍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저 장면이 오프닝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집이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집이 또 아니네요. 이제 밑에 집 여성과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원래 오프닝이었었는데요. 그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행운을 좀 바라고 들어온 집인데 사실은 불운이 뭔가 계속되고,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볼까 좀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검색하다가 레즈비언 불행서사가 다 집적되어 있는 영화다라고 다소 조금 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너무 불행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주기도 하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또 발견해내는 것이기도 해서 꼭 집에서 시작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씬을 오프닝으로 했던 거는 굉장히 이 커플이 지금 뭔가 몰려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좀 좁은 공간 안에서 둘의 긴장감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엔딩은 사실 쿠키랑 그 지금 야외의 영상이랑 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연대의 마음이라던가 누군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희망을 좀 그래도 마지막에 표현하고 싶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그런 애도의 장면을 좀 엔딩으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들이 다를 텐데요. 저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관객이자 기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받은 인상은 좁고 갇힌 데서 시작해서 아주 넓고 환한 데로 나가는 영화구나.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다치고 아프고 뭔가 제대로 절뚝거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회복되고 괜찮아지는 것으로 나아가는구나라는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역시 다큐멘터리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영화도 잘 만들어, 처음과 끝을 이렇게 생각하다니, 막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강님의 답변을 또 듣고 나서 확실해진 생각이기도 하고요. 손수연 배우와 박가영 배우가 만들어준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강유가랑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본이 미흡했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9년을 함께 만난 사람들이라는 설정이 극중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중요한 두 사람의 사이가 이 영화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 점이 드러나기보다는 되게 은은한 공기같이 이 둘을 싸고 있어야 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두 분이 같이 만들어간 선우와 희서가
아주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계 안에서의 캐릭터의 성격들이 좀 정해지는 면들도 있잖아요. 각자의 캐릭터를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분께 궁금했어요. 희서와 선우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어떤 캐릭터의 나의 면 혹은 관계 안에서의 면들이 있는지 두 분의 연기로서 혹은 그 밖의 대화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니까 선우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관계라는 건 되게 피드백이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나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떤 대상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우가 조금 더 감정적인 면이 있고 뭔가 좀 더 여린 그런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긴 했지만 어떤 희서의 냉랭한 눈빛 막 저를 바라보는 어떤 은연중에 나를 왠지 한심하게 보는 것만 같은 그 대사들 말투 막 이런 걸 들으면서 조금 더 주눅들고 위축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느꼈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선우가 당당하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냥 너가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좀 그런 관계구나, 조금 더 눈치 보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무서웠어요. 희서가 그렇게 볼 때마다 저는. 원래 왜냐면 실제로는 되게 다정하고 되게 조곤조곤 말하고 저한테 평소엔 그러는데 이제 극 중에 딱 어떤 씬 들어가면 너무 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볼 때마다 정말 약간 생소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희서 배우가 주는 에너지를 잘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도 되게 저희가 감독님이랑 촬영하기 전에도 밥도 많이 먹고 되게 생각하는 결들도 되게 비슷해서 사실 너무 좋은데 저도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희서랑 선우가 같이 나오는 장면들이 주로 다투고 거의 희서는 화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자칫했다가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서랑 선우의 캐릭터가 정말 다르고 다른 성격인데 비슷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라도 조금 이제 수연 배우랑 있을 때 말을 좀 덜 한다든지 슛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는 되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희서가 영화 속에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가장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더 외롭고 선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되게 수연 배우가 그 현장 안에서 좀 되게 리더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리더 기질이 있는데 되게 조용한 리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현장에 있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실제로도 좀 그 역할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더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받았다는 점. 그래서 두 분의 매칭을 감독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고려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좀 이런 식의 대화를 보시면서 만들어지는 이 두 캐릭터의 어떤 성격 같은 것도 감독에게 좀 오는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대사가 없는 이 아래층 화분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 전소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등장을 하죠. 선우의 꿈에 처음 나오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냄새를 맡는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선우의 꿈 장면에 등장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돈나무를 사들고 집에 돌아오던 그날
화분을 끌고 나가는 모습으로 마주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장면에서 화분 할머니라는 사람의 인상을 관객들이 가져가게 될 텐데 이 배우는 어떤 인상을 전달해주고 싶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인상은 꿈에서의 장면은 당연히 좀 수상할 수밖에 없는데 화분을 끌고 나갔을 때 마주친 이 사람의 눈은 너무 따뜻하게 자기의 과거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으로 이 캐릭터가 저에게 가장 먼저 각인이 됐는데 실제로 연기하실 때는 어떤 인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기를 목표하셨을지도 정답을 말씀하셨고요. 다 말씀하셨고요. 뭐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그게 별로 없었고 감독님이 이제 디렉션과 또 상황에 맞춰서 두 사람을 보면서 향수 이전의 향수도 느끼고 또 젊음에 대한 것도 아마 때문에 그런 약간 괴기스러움이 살짝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괴기스러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인상으로서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만큼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보장받을수록 쌓아나갈 수 있는 결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객에게 그만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분기점마다 나타나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시는 것을 보고 역시 배우들이 하는 것은 힘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생각들도 저는 많이 하게 됐고요. 냄새에 대한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사도 있죠. 냄새가 분자 같은 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일부가 떠도는 것 같아 이런 대사를 선호가 하기도 하는데 냄새와 혐오가 좀 여러 가지로 속성이 닮은 것 같죠. 그게 처음에는 실체가 없지만 아주 분명하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삽시간에 퍼지게 된다는 점 혐오 기제의 것들을 생각하다가 냄새라는 장치로 좀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닌데 이제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감각적으로 되게 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허공에 떠 있는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느끼면서도 이 공간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 또 약간 조금 그 냄새 모티브가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임대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래층에 계시는 분이 담배를 피우시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냄새와 이런 것들이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계속 줘요. 제가 흡연을 하지만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집에 밴다는 것이 너무나 싫은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를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냄새라는 매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구독사 관련된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의 글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어떤 냄새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다가 실제로 그런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되게 불쾌해하고 빨리 청소를 하기를 바라고 빨리 사라지게 하기를 되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실제로 그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체가 이제 보이는 순간부터 되게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 존재를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또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퀴어들도 그런 처지에 좀 놓여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혐오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메신저 창에 있는
메시지들인데 제가 전주에서 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강유가람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저는 너무 인상 깊어서 그 내용을 오늘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대폰을 요즘의 시대 영화에서 활용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영화 안에서 보여지려면 전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른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텍스트잖아요. 문자나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로 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극사실주의 영화를 찍으려면 인물은 대사가 없어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쓰는 무언가들을 커다란 스크린에 띄워버리는 거죠. 그건 아주 강력한 미러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두 사람의 실체가 냄새처럼 밝혀지는 순간 아파트 주민들의 말하자면 공격과 혐오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당사자가 보게 하는 그런 장면도 이 영화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애두르지 않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항상 좀 더 손쉽게 혐오를 발휘하잖아요.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장면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분명 창작자로서는 인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띄워버리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걸 직접적으로 관객 혹은 캐릭터에게 제시하는 게 맞을까 아주 무수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신저 창에서 메시지가 띄워지는 것에 대한 연출을 둘러싸고 하셨던 고민과 그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재현을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뭔가 굉장히 본격적인 어떤 말들을 들어야 하는 관객분들이 좀 뭔가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 눌리실 수도 있고, 뭐 꼭 이런 혐오 표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영화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재현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재현을 뭐 어떤 방식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창작자들이라면 다 하는 것 같고, 여성 감독님도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굳이 꼭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퀴어 혐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이버 불링이나 이런 방식으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있었던 사례들을 보기도 하고, 그게 실제 위협으로 돼서 차 안에 있는 어떤 뭐 무지개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워버리게 되고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사례를 기사로 또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게 퀴어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또 삶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당하는 어떤 순간들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온라인 상이잖아 이렇게 치부할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약간 그런 것들을 실제로 혐오에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느끼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팅창이라는 것들을 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운드나 이런 효과들로 좀 선우와 희서가 사실은 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분명 계급적인 격차는 있지만 둘의 관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회적으로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어떤 매개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장면이에요. 하지만 좀 다행인 점은 그 자기를 부정하는 상황들에 놓인 주인공들이 관계를 계속 의심하고 이것을 지속해갈 수 있을지 서로에게 막막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끝내 그걸 극복하고 서로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점이 이 영화를 굉장히 사려 깊은 흐름으로 기억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각자가 본인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되게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정체성도 있고 이런 정체성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이상하게 한 가지 점만 유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손쉽게 지적당하기 쉬운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성적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복잡하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손쉽게 아무렇지 않게 혐오에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 띄워지는 메신저 창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저 개인적인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받음을 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5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이 그 표현하신 것들이 그 보면서 그냥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서 그 부분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윤성 기자님이 또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간단한데요. 주인공 이미 깁스를 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깁스를 한 이유가 촬영 당시에 뭐 실제로 다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원래 컨셉상 이렇게 넣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그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듣기 전에 아까 제가 다친 곳에서 회복해가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다치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수습할지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고 있을게요. 네. 네. 원래 시나리오상부터 이제 다리 다치는 설정이 있었고요. 집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고 은신이 약간 좀 불편한 상태여야 더 냄새라는 매개체에 굉장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배우님께서 다친 건 아니었는데 이전에 다쳤던 장비가 집에 있어가지고 저희 미술 소품비가 절약되었습니다. 네, 이게 심지어 이제 운전도 하면 운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감독님이 막기 위해 오른다리를 다치는 걸 되게 디테일한 설정을 넣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걸어서 뭔가 배달하는 장면이 잠시 등장하기도 하죠.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독님이 저희 만들었던 다큐멘터리가 참 잘 봤었기에 진짜 궁금했었는데요. 정말 약간 좀 이제 다큐멘터리 못지않은 주제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질문은 저는 이제 감독님께 하고 싶은 것도 박가영 배우님 맞으시죠? 네.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주연 수혜가 또 다양한 게 있지만 또 그중 하나는 지금 주인공들이 사는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감독님이 전에 만드셨던 이제 맨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모래가 이제 딱 감독님이 이제 얽혀 있는 좀 그런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한 이제 작품을 또 기억나는데, 그래서 또 다시 거의 10년 넘게 지나서 이제 그 경우로 이제 다시 공간을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 때 좀 어떤 점들이 좀 더 이제 고려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가연 배우님께 이제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사실 여기라는 배우들 모든 분들이 다 좀 더 쉽지 않은 연기를 수행해야 했지만 사실 어쩌면 이제 박가연 배우님 만드신 이제 배우 역할이 또 초반배는 뭔가 스릴러 같은 뭔가 좀 되게 냄새에 민감한 것도 악몽을 꾸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노인 상황도 되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복합적인 그런 이제 감정의 톤이 계속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 연기인데, 그걸 좀 보면서 좀 더 그 캐릭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잘 표현하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작품이 모래라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강남에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음마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쓸쓸히 퇴장하는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파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서로가 왜 너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말을 해가면서 이 아파트를 유지하려고 할까? 약간 그런 질문들을 풀어내고 싶었던 작업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그리고 나서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가 여전히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집을 사고 대출이자 얘기를 하고 또 기사에서 또 연끌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아파트, 그리고 우리 세대도 아파트라고 했을 때 무엇일까, 약간 그런 공간성을 조금 고민해보고 있었던 차에 그때 뭐 시나리오 쓰면서 또 보고 있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성소수자에게는 아파트가 허락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식의 표제의 기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왜 허락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고, 물론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제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너무나 한국의 어떤 핵가족 가족주의를 잘 반영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숨어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의 약간 복잡한 특수성을 퀴어 커플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네, 그리고 박가영 배우님이고 제가 손시안인데 그 질문 내용은 저 선우한테 하는 내용 같아가지고 네, 진짜 사실 선우라는 캐릭터를 만나고 이제 감독님과도 많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선우가 자칫하면 좀 너무 비호감으로 보일까봐 좀 우려했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점이 아니라 되게 한국 사회에서는 잉여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가 또 되게 커다랗잖아요. 근데 이제 희서랑 지내면서 아무런 가게에 보탬이 되지 않고 집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면서 예민하게 굴고 칭얼거린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혐오에 점점 빠져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선우가 그렇게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캐릭터는 이 감독님이 설계해 놓은 구조 안에서 존재하고 결국 이 모든 선우의 행동이 어떤 당위성을 찾을 거라는 믿음으로 좀 그냥 그 감정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희서가 저 못지않게 못되게 나와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그냥 너무 안쓰러운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기하고 또 연출하는 입장에서 캐릭터가 또 자칫 불필요한 미움을 받을까 고심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스릴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중요한 기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깊이 생각에 빠졌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이 영화가 스릴러를 표방한 건가? 아니면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 퀴어 커플이 겪고 있는 상황이 스릴러에 준하는 것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리다 보면 그게 스릴러가 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었고, 저의 결론은 후자였습니다. 그걸 그리다 보면 연출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배우들은 그 기운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해요. 실제로 각본상에서도 약간의 뭔가 스릴러적 기운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내 예상보다 조금 더 장르적인 기운이 느껴졌다던가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전소연 배우님이 이제 스릴러의 축에 계시잖아요.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사도 없는데 자꾸 말 시키시죠. 저는 뭐 감독님이 설계가 그렇게 간 게 잘 대본을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사실 대본이 제가 대사가 없어서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면서 정말 스릴 있게 보고 그 냄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힘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냄새가 혐오라는 그 큐어에 대한 문제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까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면서. 박가영 배우는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하고 있는 상황도 희서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은 스릴러거든요. 이건 진짜 취업을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너무 끔찍한 경우들이에요. 사실은 존재가 앞에 있는데 그냥 투명인간 취급당한 일도 너무나 다반사인 것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상황들이 각본에서도 좀 스릴러적 기운으로 느껴졌는지 아니면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니 조금 더 그러한 기운으로 느껴졌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명확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역할을 잘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저는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이번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놓여져 있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사실 저는 이제 희서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레이어들이 많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선우와의 관계에서 또 주거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이 인물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장르적인 고민을 사실은 크진 않았어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친구들이 이 영화가 되게 장르적인 영화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너무 현실적인 인물이고 너무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몸소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는 이게 더욱더 장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극장에서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었는데 영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는 엄마가 찾아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말도 없이 부모님이 오실 때 그 당혹감과 두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또 쩔쩔매면서 본인의 상황을 계속 좀 부정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애써 자기의 존재를 좀 숨겨야 하고 하는 선우의 상황이 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저의 경험을 비췄을 때 가장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였다. 엄마의 갑자기 등장하는 게. 사실 어머니가 와 계시거든요. 저기 이지아 배우님. 제가 여기 탈룰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약간 뭔가 다 알고 있지만 뭔가 되게 계속 추궁하는 듯한 그런 사실 어머니들이 눈치가 더 빠르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뭔가 그냥 이렇게 압박을 주는 그런 느낌을 되게 원했었는데 선배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같이 얘기 나누자고 청했었는데 객석에서 응원하시겠다고 해서 못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는 장면만으로 서늘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네, 손 번쩍 드시는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사소한 궁금증이 몇 가지 들어서 여쭤봐요. 감독님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창작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백그라운드의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다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치마 씨와 바지 씨는 왜 헤어졌을까? 아마 감독은 사실은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엄마한테 결국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가족과의 어떤 불화는 이런 점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딱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과 신임의 전사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는 이제 뭐 사회적 풍경과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같이 이제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약간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로 조금 두 가지가 뭐 같이 합쳐지면서 저는 이제 헤어진 걸로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헤어졌지만 정남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신임이 정남은 병이, 그러니까 목이 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침을 하거나 약간 그런 설정들이 있었는데 조금 영화상에서는 좀 편집이 되긴 했지만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정남이 이제 혼자 가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신임이 이제 경제적인 원조나 이런 것들을 끊지는 않았었던 약간 그런 설정을 해놓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야 되고 그 둘의 또 히스토리를 풀려면 또 구다리가 더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상상의 나래로 맡기는 걸로 생각을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그러니까 어쨌든 희서가 한 발자국 나간 거잖아요. 그 동 대표에게 뚫린 입이라는 어떤 뭔가 되게 거친 말을 뱉음으로써 저는 하나의 어떤 틀을 조금 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신임과 정남의 사진을 희서도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흥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애도를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엄마 대기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활동적이고 자기의 어떤 능력치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 들으면서 엉뚱하게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다단계라는 단어를 여기서 들을 줄 몰랐고, 또 하나는 뚫린 입이 거친 말이구나. 강유가라는 분이 거치지 않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두 분 다 받을게요. 일단 이쪽에 마이크를 드리고 차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아까 스릴러 얘기하셨는데 저도 영화 보는 내내 무서웠거든요. 아마 그 냄새 후각이라는 감각을 혐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종의 불안, 공포 같은 것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선우가 무서웠던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냥 제 일상의 불안들을 어떤 게 불안한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극에서는 뭐 일종의 연대를 만나거나 관계 속에서 그걸 극복해 나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분들께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배우님들 먼저. 이제 바꿔서 해. 주의자한테. 너무 불안한 사회잖아요. 너무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보면 막 진짜 별의별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말 평온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은데, 상담과 약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펼쳐지는 데에 비해 또 그런 정신과에 대한 또 혐오가 있잖아요. 오늘 되게 혐오 릴레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일상의 감기처럼 불안을 모두 잘 각자의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우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믿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떤 우리의 세상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동력이, 그런 것들이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저는. 네. 저희가 아까 이 GV 시작 전에 같이 있으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극장에서 이렇게 같이 마주하는 게 되게 애틋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까 기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영화를 하면서 되게 조금이나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럼으로써 되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뭐 가족, 친구를 넘어서 좀 타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는 거, 네, 그게 조금 불안한 마음들, 좀 것들을 조금 저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소심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늘 준비를 남들보다 2배, 3배 하지 않으면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없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고독사를 지금 맡는 역할이었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고 또 나중에 내가 우리 딸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뭐 부끄러운 이런 뭐 메모지라도 하나 빨리 없애려고 하고 많이 준비하는 거, 특히 마음을 준비하는 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은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힘들지 바꾸면 반드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마음을 바꾸고 단단히 하면 조금 불안함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좋은 답변들이어서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술로 많이 잠재우고자 노력하면서 몸을 망쳤었는데 요즘은 술 잘 못 먹어서 움직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멈추는 걸 너무 하고 싶은데 생각이 멈춰지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좀 고민인데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있고요. 운동 중에서는 풋살을 하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풋살을 하고. 너무 멋진 질문과 답변이어서 사실 보탤 말은 없는데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제가 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데 저는 근거 없는 냉소랑 불안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전 냉소가 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는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쉽고 자기를 미워하기 너무 쉽고 모든 일에 자기가 통달한 듯이 갑자기 냉소적으로 돼버리는 경우 또 제 경우에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 것에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냉소와 불안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시겠어요? 네. 네, 어쩌다 마지막 질문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영화에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본 역할이 그 여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영화 속에 나오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여학생을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여학생이 엄마를 데려가면서 쪽팔린다 하면서 데려가는데 그 대사를 들은 배우분들은 뭐 극중이든지 아니면 그 배우 본연 그걸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게 좀 오래전,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넘었던 거라서 사실은 이제 요즘은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되게 피어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되게 당당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이제는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꼭 영화 속에서처럼 엄청 막 고루한 막 약간 이런 주민들만 주변에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희망과 실제 존재하는 어떤 젊은 세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그 은주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정말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대가 나타났다 거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쪽팔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도태됐다라는 말이잖아요. 도태됐기 때문에 그런 너가 창피하니까 제발 조용히 해라라는 말인데 그게 사실 그 극중에서는 별로 그 말이 잘 안 들렸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상황일 때 누군가 어쨌든 저의 입장에 서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힘이 될 것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되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지하철에서 전장현 시위하거나 할 때 우리 그냥 시민들이 괜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진압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게 엄청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힘이 됐다 작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가은 배우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분노 게이지가 많이 상승해 있던 상황이고 사실 희서도 좀 깨달았던 순간이잖아요. 선우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그래서 어떤 그 은주의 대사를 통해서 사실 저도 현장에서는 인지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저도 관객으로서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었고 감독님께서 어떤 좀 이 시대에 조금 더 바라는 것들, 좀 더 그랬으면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되게 짧고 강렬한 대사 안에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지금 잠깐 혹시 뚫리님과 더불어 그게 거친 말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의 그 학생의 존재도 더불어서 영화가 정말 잠깐의 순간에 아주 많은 것들을 밀도 있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실제로 가보면 그런 길고양이들을 둘러싼 그것조차도 혐오의 어떤 기제가 발동하는 것이기에 관찰을 정말 많이 한 시나리오다. 너무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 앞에 정말 놓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학생의 캐릭터를 통해서 또 한 번 하게 됐고 여러 세대를 다루려는 노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정 세대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나마 그런 언급 하나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티를 지금 너무 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영화를 만나서 반가웠고 그냥 여러분도 너무 반가운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썸머 프라이드 시내 와주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대화에 참여해주시고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배우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다 오셔서 인사 못 나눠서 죄송하고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럭키아파트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객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희는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또 감독님한테 감사한 건 저를 마지막에 해바라기와 함께 묻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소중한 주말을 할애하여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정말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열심히 찍었고 이야기 해야만 하는 것들 정말 꽉꽉 눌러 담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많이 주변에 소문 내주시고요. 개봉하게 되면 또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